2026 부동산 대예측. 부동산은 아는 자의 게임이다. 지금의 판단이 2026년의 결과를 만든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떤 결정을 할지 판단할 것이다. 서문. 2025년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전체의 분양 물량 또한 202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1만 세대에 불과했으며, 이는 2017년 38만 세대의 절반 수준이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언젠가 다시 반등한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적 회복이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고금리 장기화, 청약제도 개편, 인구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시장은 이중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은 폭등의 조짐을 보이고 지방의 중소도시는 급락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양극화의 시작점이다. 이 영상은 그 불균형의 근원을 추적한다. 통계의 숫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시장의 온도는 수치가 아니라 심리로 결정된다.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심리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느낀 것은 숫자보다 사람의 발걸음이 먼저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2026년의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표면적 데이터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꿈틀대는 기대와 불안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 이 영상은 그 심리의 궤적을 통계와 함께 그려내고자 한다. 제1장. 왜 지금 대전환의 조짐이 보이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순환했다. 급등과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그러나 이번 전환점의 성격은 다르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공급 부족과 정책의 모순,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복합적 현상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단기 충격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전환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택 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49만 가구에서 2022년 42만 가구, 2023년 32만 가구로 줄었고 2024년에는 28만 가구까지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저치이며 특히 서울은 2015년에 비해 약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2026년까지 신규 착공 물량이 연평균 30만 호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말은 향후 2~3년 뒤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2026에서 2028년 사이에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수요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통계청 2024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023년 13만 명을 기록했으며 그중 20에서 40대가 73%를 차지했다. 이는 직주 근접과 교육 환경 요인이 여전히 주택 선택의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경기 북부의 의정부, 남양주, 양주와 서울 북동권의 노원, 도봉, 성북은 출퇴근 1시간 내라는 현실적 거리 이점으로 젊은 세대의 선택을 받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3.5%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즉, 실거주 수요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감정원은 2025년 상반기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2024년 대비 15.7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경기 회복, 조짐, 공급 부족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되살아난 것이다. 문제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 입장에서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 착공을 미루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실수요자는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을 느껴 매수를 앞당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효과를 만든다.
부동산 리릴사는 2024년 하반기 서울 월세 지수가 전년 대비 8.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강남, 성동, 마포 등 직주 근접 지역의 월세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 상승이 아니라 매물 절벽, 대출 규제, 전세 기피 현상이 결합된 구조적 결과다. 과거에는 금리 인상기마다 전세 선호가 높아졌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보증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은 착공을 미루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025년 상반기 건설자재 지수가 전년 대비 11.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멘트, 철근, 전선, 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의 단가가 모두 상승했으며 이는 향후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장은 잠시의 고요를 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그 안에는 네 가지 흐름이 공존한다. 첫째, 공급 감소. 둘째, 수도권 집중 수요. 셋째, 규제에 따른 착공 지연. 넷째, 전세 월세의 급등. 이 네 가지가 한 지점에서 만나면 시장은 다시 요동친다. 2026년은 그 지점이다. 금리는 서서히 낮아지고 공급은 바닥을 찍는다. 수요는 수도권으로 모이고 정책은 여전히 공급을 묶는다. 경제학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가격은 결국 반등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의 거울이다. 지금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다. 수요자들은 다시 시장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기다림의 끝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다. 2026년은 부동산의 재편기이자 새로운 가격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키포인트.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방향은 인간의 심리로 결정된다. 제2장 공급 절벽의 시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명백한 변화 중 하나는 입구 즉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비교적 매끄럽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흐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 균열은 결국 2026년 이후 입주 대란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공급 절벽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다. 제1절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착공에서 준공으로의 이탈.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허가 물량의 급감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주택 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도 누계 인허가 물량은 약 43.5만 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 지속 하락 곡선을 그려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공급 기반이 이미 상당 부분 소멸되었음을 말해준다. 통계표상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10년간 연평균 39만 호로 예상된다는 문구까지 명시되어 있다. 인허가가 줄면 착공이 줄고 착공이 줄면 준공 물량이 줄기 마련이다. 그런데 착공과 준공의 흐름에는 시간 지연과 사업 리스크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있다. 착공 지연은 결국 입주 시점에 더 큰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 제2절 규제와 리스크가 착공을 막다. 그럼 왜 착공이 미뤄지는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높아진 사업 리스크와 강화된 규제 환경이다. 대표적으로 사업 실적 기준 강화, PF 대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확대 심사 강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의 지속이 개발 사업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 환경은 착공을 앞둔 사업에서 멈춤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2025년 9월자 기사에서는 국토부 통계 개편을 다루며 잠정치 확정치 분리 공표라는 방식의 변화가 나온 배경으로 착공 준공 리스크 증가로 인해 통계 집계에서 오차 및 지연 발생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 기사는 통계 개편이라는 외형적 변화 뒤에 공급 흐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담고 있었다. 제3절 입주 급감의 메커니즘.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되어야 입주 물량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하지만 인허가 착공 준공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흐름은 끊긴다. 이는 결국 향후 몇 년 동안 입주 가뭄으로 나타난다. 공급이 예정된 입주 물량이 명확히 줄어들 것이며 입주가 늦어지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업이 늘면 수요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입주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시장에서의 매물 보충이 늦어진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입주 물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가격은 오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다. 제4절 지역별 착공 공백의 영향.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별로 착공 및 인허가 감소가 양극화되는 양상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가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와 사업성 저하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 반면 일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집중되면서 공급이 제한적이다. 반면 지방은 이미 인구가 감소 유출되는 흐름 속에서 신규 착공 여력이 더 낮아지고 있다. 인허가 통계가 지역별로 제공되고 있지만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인허가 착공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역별 착공 공백이 생기면 그 지역 공급 물량은 미래 대비책 없이 둔화되고 이는 그 지역의 가격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5절 건설원가 상승과 분양가 압박. 공급 절벽의 또 다른 한 축은 건설원가 상승이다.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그럼에도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는 분양가 인상을 즉시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착공을 미루거나 계획을 조정하는 사업이 많아졌다. 2025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자재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4% 올랐다. 시멘트, 철근, 전선 등 거의 모든 주요 자재가 동시에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구조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사업 수익성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착공을 미루게 된다. 착공 지연이 모여 공급의 구조적 단절을 만들어내며 이 단절이 바로 공급 절벽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제6절 중대형 주택 공급의 감소와 입지의 제한. 최근 주목해야 할 변화가 또 있다. 과거에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꾸준했으나 사업 리스크 증가, 토지비 상승, 인허가 규제 강화로 인해 중대형 물량이 줄고 있다. 공급 물량이 줄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든다. 특히 인기 입지인 역세권 직주 근접 지역에서는 공급 제한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입지 우위가 더욱 뚜렷해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급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평균 평형이나 브랜드가 바뀌고 공공택지의 민간 참여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양의 축소가 아니라 질의 변화도 함께 가져온다. 즉 공급이 줄고 남는 공급마저 입지가 좋지 않다면 시장은 입지 우위 집중으로 전환된다. 제7절 2026에서 2028년까지 입주 대란 가능성. 결국 모든 흐름이 만나는 지점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다. 인허가가 이미 수년간 감소해왔고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입주가 수요 대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는 입주 물량 정체기이자 반등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점이 된다. 수요 입장에서는 입주가 늦으면 매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된다. 공급 입장에서는 착공을 미루거나 사업을 재설계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런 구도가 맞물린 순간 가격은 위로 갈 여건을 갖춘다. 제8절 투자자의 시선과 실전 고려사항. 개발형 투자자 또는 리모델링형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착공이 늦고 입주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공급 불확실성이 투자 기회를 만든다. 반대로 입주가 몰리는 시점에는 실거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입지 브랜드 분양 예정 물량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착공에서 준공까지 리스크가 높은 사업 또는 기착공 물량이 많은 지역은 향후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가격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면 착공이 거의 없고 입주가 예정되지 않은 희소 입지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재구절, 정책적 변수의 재해석. 공급 절벽은 결코 자연적으로만 생긴 것이 아니다. 정책이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 유지, 택지비 상한 유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은 사업자를 위축시키면서 공급을 늦추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정책 수단 대부분은 가격 억제에 집중되어 왔고 공급 축소에 대비한 적극적 재개발 재건축 지방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따라서 공급 절벽이 심화될수록 정책은 추가 공급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 변화가 2026년 이후 본격화될 수 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이 지점을 주의해야 한다. 제10절, 정리와 다음 장으로의 연결. 요컨대 제2장에서는 공급 측 충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 지금 구조적 변곡점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허가가 줄고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가 확연히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원가 상승과 규제 리스크는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고 그 결과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2026년 이후 입주 물량 급감과 가격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키포인트. 집값을 올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공급이 멈춘 시간이다. 제3장 수요는 어디로 몰리는가?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 인구는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은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인프라는 다시 사람을 부른다. 이 단순한 순환이야말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다. 지방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의 반영이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한 세대 이상 누적된 결과이며 이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방향성을 가진다. 통계청 2024년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1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중 20에서 40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1인 가구 비중은 52.7%에 달했다. 젊은 세대와 중산층이 일자리, 교육,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외곽의 의정부, 하남, 남양주, 구리, 과천, 김포 등은 서울 통근권 대체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동조차 결국 서울을 향한 확장된 생활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90만 명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52%를 넘어섰다. 이는 1990년 41%, 2000년 47%, 2010년 50%로 꾸준히 상승해온 연속선 위에 있다.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운명이다. 직주 근접은 이제 주거 선택의 핵심 조건이 되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원생활 지방분산 재택 근무 같은 키워드가 부상했지만 팬데믹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수도권 근로자는 52.8%, 그중 서울 근무자는 약 28%였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으니 주거 역시 수도권에 모일 수밖에 없다. GTX ABC 노선의 공사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수도권 외곽의 의정부, 파주, 동탄, 송도, 하남 등의 심리적 거리가 크게 단축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GTX 개통 시 서울 도심 접근 시간이 평균 35% 단축될 것이라 전망했다. 단순한 시간 절약이 아니라 서울 생활권이 확장된다는 의미다. 부동산 리를 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의 64%가 출퇴근 1시간 이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직주 근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교육은 또 하나의 강력한 흡인력이다. 여전히 강남, 서초, 양천이 3대 학군으로 군림하며 경기의 분당용인 하남, 과천 등이 새로운 교육 수요지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등학생 중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은 58%, 그중 강남, 서초 지역 출신이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입시 경쟁의 중심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를 서울에 보내려면 부모도 서울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심리가 수요를 더욱 밀어올리고 있다. 지방의 상황은 정반대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 52%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그중 70% 이상이 비수도권이었다. 전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지방의 소멸은 곧 수도권의 팽창이다. 젊은 인구가 떠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정체되고 수도권은 수요 압박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평균 1.8% 하락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방향이 완전히 다른 두 시장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처럼 수요는 줄지 않는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서울의 신규 분양은 약 2만 세대에 불과했다. 2019년 5만 세대, 2020년 4만 3천 세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27대1, 강남 주요 단지는 70대1을 넘겼다. 공급이 줄어든 시장에서 전세가와 매매가는 함께 오르고 있다. KB리본 기준 2024년 12월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 100 대비 기준 107.3으로 3년 만에 최고치였다. 부동산 114는 2024년 서울 신규 계약의 57%가 월세라고 분석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로 전환된 결과다. 서울을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다. 서울시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입신고자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울은 여전히 고용, 문화, 교통, 교육, 의료의 중심이다. 주거비는 높지만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서울 안에 머무는 편이 더 이득이다. 서울을 떠나면 돈은 아끼지만 기회를 잃는다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한편 수요층도 바뀌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4.9%, 서울은 40.7%에 달했다. 이는 주택 수요가 대형 평형보다 소형 실속형 교통 접근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고소득 전문직, 2주택 이중거주층이 늘면서 서울과 지방 세컨드 하우스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의 수도권 시장은 단순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의 상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맞물리면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만 오르는 구조가 완성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2천만 원, 전국 평균은 4억 8천만 원이었다. 격차는 이미 2배를 넘어섰다.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제한된 곳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전국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다. 인구,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이상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26년 이후 부동산의 격차는 단순한 가격 차이를 넘어 삶의 질, 소득, 기회의 격차로 확장될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곧 부동산의 미래다. 집중은 필연이고 분산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중심으로 향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 위에 새로운 가격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키포인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곧 부동산의 미래다. 제4장. 전세와 월세의 폭등 메커니즘. 한국의 주거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바로 전세다. 전세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부동산 자산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온 제도였다. 하지만 그 전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월세가 대체하고 있다. 전세의 붕괴는 단순히 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심리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2024년 하반기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 107.3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월세 지수는 같은 기간 8.2% 상승해 2015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과거에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세는 한국의 유동성 기반 주거제도였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면
집주인은 그 돈을 다시 투자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작용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했고 금리가 낮을 때는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의 상황은 달랐다. 초저금리에서 고금리로의 급격한 전환, 그리고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전세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 세상한제를 통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로 보면 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막혔다. 집주인들은 새 세입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고 대신 갱신이 끝난 이후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신규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7.2%로 사상 처음 전세 비중 42.8%를 넘어섰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세 대출은 서민주거의 기본 금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게 되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6.1% 감소했고 대신 월세 대출 버팀목 대출 포함은 12.7% 증가했다. 이는 명백히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전환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심리의 붕괴로 이어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준비할 필요가 줄어든 대신 매달 현금 흐름 부담이 커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 보증금 대신 매달 임대 수입이 필요한 구조로 바뀐다. 전세의 장점이었던 무이자 장기 점유는 사라지고 월세 시대의 불안정성이 확산된다. 2025년 들어 서울 평균 보증금 대비 월세 전환율은 5.1%를 기록했다. 2020년 평균 3.1%에서 불과 5년 만에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월세 전환율이 3%에서 5%로 오르면 월 임대료는 75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상승한다. 세입자의 월 부담이 66% 증가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월세가 오르는가? 첫째는 공급 부족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26년 이후 3년간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전세 공급의 축소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마다 유동성 압박이 커진다. 고금리 시대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돌리는 편이 더 유리하다. 셋째는 세제 환경의 변화다. 2024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동시에 월세 수입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즉, 세금을 줄이면서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전략적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세입자들은 선택지가 없다. 매매로 갈아타기엔 대출 규제가 강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실질 소득이 줄고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이 커진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19.3%로 2018년 14.8%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임대료 상승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소비 구조를 바꾼다.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이므로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줄인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청년층은 저축 감소를 겪는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 거주 청년층 만 19에서 34세의 월세 거주 비율은 65.8%, 그중 월세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였다. 전세의 몰락은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과거에는 전세금이 매매가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따라오고 전세가가 내리면 매매가가 조정되었다. 그러나 월세로의 전환은 이 완충장치를 제거한다. 월세는 시장에 따라 매달 조정되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한다.
따라서 월세 폭등은 곧 매매가 불안으로 직결된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기대로 움직인다. 세입자가 전세가 없다는 불안을 느끼면 매매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생긴다. 그 순간 수요는 다시 매매 시장으로 이동한다. KB부동산의 2025년 1분기 주택 구입 태도 지수는 전년 대비 15.7포인트 상승했다. 임대시장 불안이 매매시장 반등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신호다. 이제 2026년의 그림이 그려진다. 공급은 절벽, 금리는 완만한 하락, 전세는 붕괴, 월세는 폭등, 세입자는 매달의 현금 흐름에 짓눌리고 집주인은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정부는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월세로 인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전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5년 9월 주거비 인플레이션 분석 보고서에서 월세 상승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0.3%포인트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전세의 시대가 저물고 월세의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르게 양극화될 것이다. 현금 흐름이 충분한 자산가들은 월세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지만 청년층과 서민층은 점점 더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린다. 이것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이 맞이할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이다. 키포인트. 전세의 종말은 단지 제도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 중산층 구조의 균열을 의미한다. 제5장. 정부 규제의 역설. 억제책이 불씨가 된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선한 의도와 역설적인 결과 사이를 오간다.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그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역대 어느 정부든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대체로 같았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얼어붙었을 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더 높이 튀어올랐다. 그것은 시장이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수요를 누를 수는 있어도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관련 규제는 35개 항목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고분양가 관리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전매 제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 제도 등이다. 정부는 이 복잡한 장치를 통해 가격 안정을 시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공급 위축과 심리 불안이 함께 나타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안정정책의 과도한 규제는 신규 공급을 18% 이상 위축시킨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다. 본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 건설사들은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을 미루거나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착공률은 비적용 지역 대비 22% 낮았다. 결국 공급이 줄어들었고 몇 년 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했다. 억제책이 불씨로 변한 대표적 사례다. 대출 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2년 이후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을 40%로 제한하며 다주택자 대출을 금지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시장은 곧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현금 거래 비율은 47.8%로 2018년 29.3%보다 18.5%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이 막히자 현금 자산가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중산층은 배제되었다. 즉 정책은 투기 억제보다는 계층 격차를 확대시켰다. 세제 정책도 비슷한 역설을 나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했지만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월세는 전년 대비 7.6% 상승했는데 서울은 9.8%, 경기 8.3% 상승했다. 세금은 오히려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다. 정책은 시장의 구조를 건드리지만 심리를 통제하지 못한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시장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일부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자며 관망하고
다른 일부는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매수로 움직인다. 이런 심리의 양극화는 결국 거래 절벽과 가격 급등의 병존을 만든다. KB부동산의 2025년 3분기 매매 거래 활성도 지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오히려 1.9% 상승했다. 거래가 줄어도 가격이 오르는 정책의 역설이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거래는 급감했지만 2008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등이 잇따라 시행되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대비 2020년에 42% 상승했다. 역대 정부마다 형태는 달라도 결과는 같았다. 강한 규제는 일시적 안정 뒤 더 큰 폭등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이 심리를 역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를 가격이 오를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즉,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이제 바닥이다 또는 공급이 줄겠다는 해석을 덧붙인다. 한국감정원의 2025년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정부 규제 발표 직후인 2월에 88.3에서 3개월 후 101.7로 반등했다. 규제가 심할수록 심리는 빠르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 규제는 로또 청약을 만들었다.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평균 20에서 30% 저렴하다. 그 결과 경쟁률은 폭등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강동구 A단지는 94가구 모집에 6만 3천 명이 몰려 경쟁률이 670대 1에 달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는 실현되지 않았고 대신 당첨자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역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정부가 한쪽 지역을 규제하면 수요는 인접 지역으로 이동한다. 2024년 하반기 경기 남부의 화성, 평택, 오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서울 강남 3구는 22% 감소했다. 규제가 풀린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정책이 수요를 없애지 못하고 옮겨놓은 셈이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이런 역설의 정점에 놓여 있다. 정부는 여전히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공급은 줄고 심리는 달아오르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 분양가 억제, 세제 강화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시장의 에너지는 억눌린 스프링처럼 응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스프링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책의 역설은 결국 심리의 문제다. 정부는 경제 논리로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만 시장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움직인다. 가격은 숫자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믿음이 흔들리면 억제책조차 불씨가 된다. 키포인트. 가격을 누르려는 손이 결국 가격을 밀어올린다. 제6장. 건설비와 분양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심리이지만 그 기초는 비용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이 오르면 분양가는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다. 문제는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이 비용 상승과 가격 억제라는 모순된 축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시공비와 금융비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정부는 분양가를 묶고 있다. 이 모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4% 상승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자재비가 7.8%, 인건비가 5.2%, 운반비가 3.6% 상승했다. 특히 철근, 시멘트, 전선, 콘크리트 파일 등 핵심 자재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철근 평균 단가는 톤당 98만 원에서 2025년 1분기 117만 원으로 약 19.4%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 역시 톤당 9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으로 올랐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다. 건설비의 상승은 단순히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사는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했고
금융권은 PF 대출의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높였다. 2024년 평균 PF 대출 금리는 8.1%로 2020년 4.2% 대비 2배 수준이다. 대형 시공사조차 책임 준공 확약 조건이 강화되어 자금 부담이 커졌다. 즉, 분양가가 제자리에 머물러도 사업비는 계속 오른다. 국토교통부의 공사원가 및 분양가 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 기준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평당 87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주요 현장에서는 950에서 1020만 원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상한 기준은 평당 2,350만 원으로 실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사업의 착공은 미뤄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 규제가 유지될 경우 2026년 착공 예정 물량의 32%가 지연 또는 보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비 상승은 이미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025년 4월 현장별 원가 상승으로 인해 낙찰 금액 대비 실제 공사비가 10% 이상 초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이다. 환경안전기준 강화,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건축 의무화, 3D 빔 설계 도입 등으로 인해 기본 원가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다. 이 제도는 원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 통제 장치로 전락했다.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건축비는 일정 주기로 정부가 고시한다. 그러나 고시금액이 실제 시장 단가를 따라잡지 못한다. 2025년 3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222만 원이었지만 실제 현장 단가는 260에서 28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1년에 2번 인상하지만 시장은 매달 오르고 있다. 결국 시공사와 시행사는 착공을 미루거나 사업 구조를 변경한다. 일부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환하고 일부는 분양을 포기한 채 임대사업으로 방향을 바꾼다. 공급이 줄면 시장은 다시 불안해진다. 2025년 서울 착공 건수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전국 착공 면적은 18% 줄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협상을 둘러싸고 긴장 관계에 있다. 2025년 1분기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ENC 등 주요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7%에 불과했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다. 공사비는 오르지만 분양가 인상은 제한되고 금융비용은 늘어난다. 이 상황에서 시공사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 원가 상승분을 보전하려 하지만 결국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중소형 건설사에게 더 치명적이다. PF 대출금리 상승과 보증 요건 강화로 인해 자금이 막히면서 착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PF 부실률은 4.2%에서 7.9%로 급등했다. 특히 비상장 중소시행사들의 도산이 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공급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비 상승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주거비 상승으로 연결된다. 분양가는 인위적으로 눌러도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즉, 공식 분양가와 체감 분양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분양단지의 평균 실거래가는 분양가 대비 21.8%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이는 시장이 이미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괴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분양가를 묶을수록 공급자는 위축되고 공급이 줄수록 가격은 오르며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정책은 가격 억제보다 공급 억제로 작용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예상 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1,050만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32%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정부의 분양가 인상률은 6.4%에 불과했다. 이 괴리만큼 시장의 압력은 커진다. 분양가는 결국 시장의 평균 거래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심리의 문제를 넘어 원가의 문제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이후의 가격 상승은 투기나 기대감이 아니라 원가 상승이 주된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인건비, 금융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에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은 결국 현실을 따라간다. 키포인트: 분양가를 묶으면 공급이 마르고 공급이 마르면 가격은 튄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의 법칙이다. 제7장 지역별 심층 분석. 서울, 경기, 인천. 2026년의 수도권은 3개의 축으로 나뉜다. 서울은 여전히 심리의 중심이고 경기는 현실의 중심이며 인천은 균형의 중심이다. 세 지역은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움직이지만 시장의 온도와 흐름은 각기 다르다. 서울은 여전히 가장 비싸고 경기는 여전히 가장 활발하며 인천은 여전히 변곡점의 도시다. 수도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부동산의 방향을 읽을 수 없다. 서울은 늘 심리의 시작점이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2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 4억 8천만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히 가격의 차이가 아니다. 서울의 집값은 기대의 가격이자 기회의 가격이다. 직장, 교육, 문화, 교통, 의료 등 모든 자원이 몰려있는 도시는 결국 가격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강남권, 여의도, 용산, 마포, 성수는 여전히 시장의 상징적인 지점이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강남 3구의 평균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7% 감소했지만 평균 실거래가는 2.4% 상승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다. 공급 부족과 매도자 우위 심리가 결합한 결과다. 반면 강북권의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 요층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의 매수 심리 지수는 2025년 하반기 106.8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폭등기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서울의 또 다른 특징은 재건축 기대감이다. 특히 강남, 잠실, 목동, 여의도, 성수 일대는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재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시 정비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구역은 총 535곳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이들 지역은 다시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공급 여력이 부족하고 신규 택지는 거의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속도가 느리다. 2025년 강남구의 신규 분양은 단 3개 단지에 불과했다. 반면 수요는 줄지 않는다. 결국 수요는 서울을 떠나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경기다. 경기도는 서울의 그림자이자 확장판이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2천만 원으로 3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서울보다 가파르다. 수요의 일부가 서울에서 밀려나며 경기도로 옮겨갔다. 그러나 경기도 내부에서도 차이가 크다. 남부의 수원, 용인, 성남는 직주 근접형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탄탄하고 북부의 의정부, 양주, 남양주는 인프라 기대형 수요가 중심이다. GTX-A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30분, GTX-C 노선이 완공되면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23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교통망의 혁신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의 축소를 의미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서울과 경기의 구분이 아니라 일시간 통근권이 기준이 된다. 경기 남부는 여전히 견조하다. 분당, 판교, 용인, 수원은 대기업 본사와 연구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중산층 수요가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판교 이테크노밸리,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현대차 연구소 등의 고용 중심지 근처는 실거주 수요가 강하다. 이 지역의 전세가율은 2025년 기준 72.4%로 전국 평균보다 8%포인트 높았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견고한 시장 구조를 반영한다. 경기 북부는 지금 변곡점에 있다.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일대는 GTX 경전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의정부역 인근의 신축 단지는 분양가가 평당 2,2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불과 5년 전 1,500만 원대와 비교하면 40%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대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경기도 외곽에서는 생활권 독립 현상도 나타난다. 과거에는 서울로의 출퇴근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지역 내 산업단지, 대형 쇼핑몰, 학교, 병원 등이 생기며 자족형 도시가 늘고 있다. 하남, 미사, 김포, 한강, 의정부 역세권, 고양, 창릉지구 등이 그 예다. 경기도는 이제 서울의 대체지가 아니라 하나의 병렬형 생활권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완충지대다. 서울과 경기의 틈새에서 가격 균형을 유지하며 바다와 공항이라는 입지로 새로운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2025년 인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송도, 청라, 영종 등 국제도시권의 분양가는 이미 7억 원대를 돌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따르면 송도 국제도시 내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42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인천은 교통망 확충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인 GTX-B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항철도, 그리고 제3연륙교가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인천은 서울 접근성과 자족성을 동시에 갖춘 도시가 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벨트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서부권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 세 지역의 흐름을 종합하면 수도권은 여전히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서울의 공급 부족은 경기도의 가격을 밀어올리고 경기도의 상승은 인천의 수요를 자극한다. 다시 인천의 개발이 진행되면 서울 외곽의 수요가 안정된다. 수도권은 상호 보완적 구조 속에서 순환하며 성장한다. 2026년 이후 수도권 부동산의 핵심은 생활권 통합이다. 행정구역보다 생활동선이 중요해지고 출퇴근 시간보다 주거의 편의성이 우선된다. 이는 기존의 지역 중심 시장에서 생활권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강남과 의정부, 판교와 송도, 잠실과 하남은 행정적으로 다른 도시이지만 생활권에서는 이미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 키포인트: 서울은 심리의 도시이고 경기는 현실의 도시이며 인천은 균형의 도시다. 세 축이 맞물릴 때 수도권은 다시 상승한다. 제8장 B아파트의 부상,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주택의 반격.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제 아파트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십 년간 부동산의 대명사로 군림해온 아파트가 더 이상 시장의 전부가 아니다. 아파트의 공급은 줄고 규제는 강화되며 가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 사이에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소형 복합주거 등 이른바 B아파트 상품이 빠르게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주택 착공 물량 중 아파트는 74%,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B아파트는 26%를 차지했다. 5년 전 2019년의 비중이 14%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5년 만에 B아파트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단순히 아파트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신호다. 오피스텔 시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2025년 기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9만 8천 건으로 2022년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비중이 78%를 차지했다. 과거 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임대 수익형으로만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1, 2인 실거주형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 역세권, 관리비 저렴, 실입주가 가능한 신축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주거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가격과 접근성의 괴리가 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500만 원을 넘어선 반면 오피스텔은 1,700에서 1,9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거 품질의 차이보다 진입 장벽의 차이가 더 커졌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대출 규제에 막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주택 구입자 중 32%가 아파트 외주거 유형을 선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조용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규제 회피형 공급의 대표주자이자 소형 실수요층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 외곽과 수도권 교통 요충지에서 역세권 소형 주거라는 타이틀로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7천 세대로 2021년 대비 64% 증가했다. 이들 B아파트의 공통점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장 반응이 빠르다는 점이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가 B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발자와 투자자는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인다. 예컨대 2025년 2분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인근 오피스텔 신축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8대 1이었다. 아파트와 비교하면 작은 숫자지만 소형 B아파트 시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또 하나의 요인은 수익률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 수익률은 평균 5.1%로 아파트의 2.3%보다 2배 이상 높다. 고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기 때문에 B아파트 상품이 오히려 유리하다. 서울 내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은 종로 울지로 신촌 성수 강남 등 업무지구 인근에서 6%를 넘는다. B아파트의 수요층은 단순하지 않다. 청년층, 1인 가구, 프리랜서, 전문직, 자산가, 그리고 고령층까지 다양하다. 특히 고령층의 다운사이징 수요가 눈에 띈다. KB부동산의 2025년 고령자 주거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42%가 아파트보다 관리가 편한 소형 주거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낮고 엘리베이터 보안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단지 중심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빌라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노후 다세대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형 신축과 세련된 외관을 앞세운 브랜드 빌라가 늘고 있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 남부권의 하남, 성남, 광명 등에서는 1에서 3억 원대 신축 빌라가 전세난의 대체제로 자리 잡았다. 부동산 리일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신축 빌라 거래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정책 환경도 B아파트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고시형 복합주거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화했다. 특히 300세대 미만 단지의 주차 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B아파트는 제도적 틈새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그러나 B아파트 시장도 리스크가 있다. 공급이 분산되어 품질 차이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 2025년 하반기 부천, 김포, 수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미분양률이 17%를 기록했다. 또한 주택법상 관리비 투명성이 낮고 세입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파트만으로는 주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B아파트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B아파트의 부상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주거 다양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성공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집이 가치의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 주거의 중심이 소유에서 거주로, 면적에서 효율로, 규제에서 선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키포인트. 아파트의 시대가 지었다면 B아파트의 시대는 짓고 있다. 재구장,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동성의 귀환.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돈의 방향을 따른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은 자산으로 흐르고 금리가 오르면 돈은 은행으로 들어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없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은 금리에서 시작된다. 2022에서 2024년까지 이어진 고금리의 시대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3.5%에서 2024년에도 3.25%를 유지했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7%에 달했다. 그 결과 거래량은 줄고 매수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3만 건으로 10년 평균 75만 건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동결이나 기조로 선회했다. 2025년 10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00%로 조정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시장 심리의 대전환이었다. 이제 금리의 정점은 지났다는 신호가 시장을 움직였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심리다. 매수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더 오를 이유는 없다는 불안이 이제는 사도된다는 확신으로 바뀐다. KB부동산의 2025년 4분기 매매시장 기대심리지수는 98.3에서 112.7로 급등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선 수치였다. 유동성의 귀환은 느리지만 확실하다. 한국은행의 2025년 통화지표에 따르면 M2 광의통화 증가율은 전년 대비 6.2%로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증시는 상승했고 부동산 거래도 늘었다. 2025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 4천 건으로 2023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변수다. 2022에서 2023년의 물가 급등은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이었지만 2025년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5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2.3% 상승으로 3%대를 유지하던 작년보다 낮아졌다. 물가가 안정되면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이는 자산시장 회복의 기반이 된다. 이제 문제는 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다. 2025년 말 예금금리는 3% 이하로 떨어졌다. 고금리 시대의 끝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다시 자산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식은 단기 등락이 심하고 채권은 이미 금리 하락을 선반영했다. 남은 선택지는 부동산이었다. 특히 실물 자산으로서의 안전성과 장기 보유 가치를 동시에 가진 부동산은 다시 유동성의 목적지가 된다. 이런 흐름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0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7분기 연속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이는 시장의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동성의 귀환이 곧바로 가격 폭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6년 시장은 선별적 상승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급등하겠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공급 과잉 지역은 여전히 약세일 것이다. 즉, 유동성은 전체로 흘러가지 않고 핵심지로만 몰린다. 그럼에도 금리 하락은 필연적으로 심리의 회복을 불러온다. 2024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었지만 2026년에는 다시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리가 하락하면 PF 시장도 살아난다. 그동안 고금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위축됐던 PF 시장은 다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한국 PF 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PF 신규 취급액은 17조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2조 원으로 회복했다. PF가 회복되면 건설사들은 다시 착공에 나설 수 있고 이는 2027년 이후 공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유동성의 귀환은 부동산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비 심리, 투자 심리, 기업 심리 전반을 자극한다.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 2025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경제 동향에 따르면
주택자산 보유 가구의 소비 지출은 비보유 가구 대비 1.8배 높았다. 부동산 가치의 회복은 곧 소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경제순환의 핵심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유동성의 귀환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첫째, 금리 인하의 속도. 둘째, 정부의 규제 정책이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시장은 단기간에 폭등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가격 억제 기조를 유지한다면 유동성은 잠시 머물다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돈은 멈추지 않는다.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자금은 다시 움직인다. 그 자금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가장 부족한 자산, 즉 부동산이다. 공급은 절벽이고 수요는 회복되고 금리는 내려간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다. 키포인트. 금리가 내릴 때 부동산은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 부동산은 달린다. 유동성이 돌아올 때 부동산은 날아오른다. 제10장 2026년 부동산의 세 가지 시나리오.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다. 단 하나의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중 어느 길로 가느냐는 정책, 금리 공급, 심리의 균형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세 개의 문 앞에 서 있다. 폭등의 문, 안정의 문, 그리고 침체의 문이다. 제1절 시나리오 A. 폭등. 억눌린 시장이 폭발할 때. 첫 번째 시나리오는 폭등이다. 이 시나리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년간의 공급 부족, 고금리, 강력한 규제가 한꺼번에 누적되어 왔다. 그 억눌린 압력이 2026년 금리 하락과 함께 폭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실적에 따르면 2022에서 2025년 4년간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연평균 22만 세대로 2010년대 평균 38만 세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공급 절벽은 2026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6년 서울 수도권의 입주 예정 물량은 13만 세대에 불과하다.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시장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기준금리를 3.0%로 인하했고 2026년에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출금리가 4%대 초반으로 떨어지면 실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한다. 이제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매수세는 폭발한다.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정부의 21차례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간 평균 15% 상승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단 하나, 공급의 여력이 훨씬 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은 2026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다. 서울의 강남, 서초, 용산, 경기의 판교, 하남, 의정부, 수원, 인천의 송도, 청라 등이 1차 상승 중심지가 된다.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가 상승의 순환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KB부동산은 2026년 수도권 평균 매매가가 전년 대비 7에서 1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심리 회복, 공급 절벽, 금리 인하라는 세 가지 요인의 결합이다. 이 셋이 한 시점에 겹치면 폭등은 단지 우려가 아니라 필연이 된다. 제2절 시나리오 B. 안정. 정책과 금리가 균형을 이룰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안정이다. 폭등을 막고 침체를 피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균형은 매우 정교한 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금리는 완만히 하락하고 정부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공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즉 시장의 심리를 자극하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절묘한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2026년의 안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된다. 첫째, 기준금리는 2.75에서 3.0% 수준에서 유지된다.
둘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일부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공급 신호를 준다. 셋째,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된다. 넷째, 가격은 연간 1에서 3% 내외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5년 말 보고서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 안정적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과열 없이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심리 관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정 시나리오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다소 완화된다. 수도권은 공급 확대 정책으로 과열을 피하고 지방은 재개발 산업단지 활성화로 수요가 회복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은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 확충이 주택 수요를 일정 부분 분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심리의 조정선 위에 서 있다. 정책 신호가 조금만 과하거나 늦어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안정 시나리오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폭등보다 낮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극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제3절 시나리오 C 침체 정책의 오판과 시장의 피로가 겹칠 때 세 번째 시나리오는 침체다. 만약 정부가 여전히 가격 억제에만 집중하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며 PF 부실이 확대된다면 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경고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 위축을 겪을 수 있다. PF 부실과 건설사 도산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착공은 줄고 미분양은 늘며 금융시장은 경색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3천 세대였는데 이 중 68%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만약 경기 둔화와 함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이 미분양이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될 수 있다.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한국감정원은 금리 하락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2026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15%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로 들어간다. 매도자는 팔지 않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거래 없는 시장이 가장 위험하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락하지 않더라도 기회의 소멸이라는 형태로 침체가 온다. 제4절 결론 2026년의 문턱에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단절된 선택지가 아니다. 시장은 어느 하나의 길로 고정되지 않는다. 폭등과 안정, 안정과 침체는 끊임없이 교차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심리가 있다. 2026년의 부동산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공급 절벽. 지난 4년간의 착공 부진이 2026년 이후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진다. 둘째, 금리 전환. 기준금리 하락이 매수 심리를 회복시킨다. 셋째, 유동성 회복. 자금은 다시 실물 자산으로 흐른다. 넷째, 정책 리스크. 규제 강화가 반복되면 폭등보다 침체가 빠르다.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심리에, 공급보다 시간에, 숫자보다 믿음에 반응한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오를 것이다라고 믿지 않으면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고 불안이 커져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느끼는 순간 시장은 다시 살아난다. 2026년의 부동산은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불안과 기대, 두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의 결과다. 그리고 그 심리의 방향은 결국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키포인트. 부동산의 미래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달려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고 통찰로 나아가는 시선. 이창수의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